척추측만증. 구비구비 척추측만증. 아이의 척추측만증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양쪽의 어깨 높이가 대칭적으로 팠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골반이 어느 한쪽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서 손바닥을 땅바닥에 닿게 하였을 때 한쪽은 닿는데 다른 한쪽은 닿지 않는 경우 이 역시 척추의 불균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뒤에서 팠을 때 한쪽이 튀어나온다거나 엉덩이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신발이 유난히 한쪽만 닿는 경우 역시 척추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척추측만증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척추측만증의 대표적인 2차 질환은 심폐기능의 이상입니다.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는 심장, 폐 및 소화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척추가 휘게 되면 기관이 위치한 공간이 좁아지면서 기관이 눌려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변형이 왔을 때 이외에는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걷는 보행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척추가 휘게 되면 골반도 틀어지면서 보행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턱관절 비틀림과 안면 비대칭, 두통과 이명, 근육 비대칭과 근육통, 휜다리 유발과 무릎 통증, 골소공증과 골다공증, 경추와 요추, 디스크, 손발 저림, 소화장애, 생리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이 다양하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은 예방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방법으로는 걷는 법을 제대로 하여 허리와 골반의 압력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3. 척추측만증. 이것이 궁금하다. 척추측만증은 그 이름 그대로 척추가 옆으로 휘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가 앞이나 뒤로 심하게 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 하나로 우선 척추 후방 전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척추체 몸통이 주변 척추체 몸통보다 뒤쪽으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탈구보다는 가벼운 증상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허리뼈의 앞으로 볼록하게 굽은 척추 배열 양상인 전만이 과도해진 현상인 척추전만증이 있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게서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체 추간판 및 주위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흉부의 후만곡이 증가되어 있거나 경부와 요부에서 후만 변형이 보이는 경우는 척추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척추 질환들의 원인을 얘기할 때 대부분 자세가 나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척추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염 관리하기입니다. 1. 비염이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 코 구조의 발달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참 성장할 때이니만큼 비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 및 성장이 저해받을 수 있지 않도록 치료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아기에는 비염의 빠른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증상에 대해 환자 또는 부모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아기는 코안 구조가 다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코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기에 비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코의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비염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만성화되기 쉬우며 축농증 등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감기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코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된다면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을 감기로 오인해 방치할 경우 중요한 치료 시작 시점을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콧물이 자주 흐르거나 코가 자주 막히고 입으로 숨을 쉴 때가 많은 경우, 발작적인 재채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눈, 코 등을 손으로 자주 비비는 경우, 가래가 많이 생기고 기침을 하는 경우 등의 증상 초기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비염은 재발하고 만성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염 예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염 예방법은 원인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 1년 내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집 또는 사무실 등에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많을 수 있는 커튼이나 침구를 항상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콧물이 계속 많이 나올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활용하여 코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봄철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외부 노출을 차단하거나 외부 활동 후에는 손, 발을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 유행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은 되도록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예방접종은 호흡기계 항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비염. 이것이 궁금하다. 비염 증상과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른 비중격망곡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이 있습니다. 자궁 내 태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도 비중격 기형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머리뼈의 바닥의 모양이 약간 경사지게 되면서 비중격 기형의 발생이 많아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비중격 기형의 모양이 매우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만 시에 산도에 눌려 비중격 연골의 위치가 변하여 만곡이 발생하거나 임신 마지막 수개월 동안 뱃속에서 태아의 코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는 성장기의 가벼운 외상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코막힘이 있습니다. 좁아진 쪽에 코가 막히는 경우가 많지만 만곡된 쪽과 코막힘을 느끼는 쪽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넓은 쪽에 코가 막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중격 망곡증이 장기간 유지되었을 경우 넓은 쪽 코에서 보상 반응에 의하여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비우성 비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증상을 유발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완전한 치료는 비중격 성형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만의 유와 비만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체 왜 살이 찌는 걸까? 비만을 진단할 때 신체비만 지수인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비만을 정의합니다. 서양인은 30 이상이며 인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비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비만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혈장으로부터 지방세포로 유입된 지방산과 포도당은 에스테르화예요. 주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소화에게 가장 흔한 영양장애로서 매년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85에서 94.900 분위수는 과체중, 9500 분위수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질병이 있어 비만이 생기는 경우를 병적 비만, 질병 없이 생기는 경우를 단순 비만이라 합니다. 또한 비만 자체는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여 2차적으로 심각한 건강장애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비만은 예방이 가능하고 힘들지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의 실패에 굴하지 않는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2. 말랐는데 비만이라니? 비만의 치료,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항상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비만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행동요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사 중에 영양소 조성에 따라 체중 감소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이 줄어든 후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 이외에도 약물을 통해 비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사용이 허가된 약물은 로카세린과 오르리스타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카세린은 우리 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 억제제로 대규모 연구에서 복용. 2년째 약 57%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장판막증,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통, 구역감, 피로감 및 어지럼증 등이 있었습니다. 오르리스타트는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체내에서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으로 섭취한 지방의 약 30%는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부작용으로는 대변이 자주 마렵거나 지방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 흡수율의 감소로 인해 장에서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나? 비만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우선 변비가 오래될수록 아랫배가 무겁고 나오면서 폭부비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폭부비만의 원인은 체내 배설물의 축적이 아니라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의 축적 즉 섭취량이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흔히 살이 찌면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T세포와 B세포로 구성되는데 비만인 사람의 경우 비면역 세포의 면역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비만으로 인해 2차적인 만성질환이 함께 생기면서 면역력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만 자체로만은 면역력 저하가 온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추 등 매운 음식 안에 있는 캡사이신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운 음식은 주식이 아니라 푸식, 즉 반찬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먹는 탄수화물의 양 조절을 하기 쉽지 않아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윗몸 일으키기와 뱃살 빼기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물론 오래 하면 뱃살을 빼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방 감소보다는 근육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지방 감소는 차라리 전신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칼로리 소모를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살을 빼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입니다.